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슈퍼 화요일 경선 돌입, 바이든 트럼프 리턴 매치 본격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지 시간 5일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이른바 슈퍼 화요일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날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4년 만에 재격돌하는 선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6만 9천 달러 돌파, 사상 최고 경신. 비트코인 가격이 6일 6만 9천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를 넘어서자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테슬라 베를린 공장 가동 중단, 방화로 보고 수사 중.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남동쪽 그린하이데 공장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송전탑 화재로 현지 시간 5일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불은 공장으로 번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량 떨어졌고 애플이 또다시 3%가량 떨어지면서 지수를 견인한 셈이 됐습니다. 한편 테슬라 또다시 4%가량 내렸는데요. 악재가 겹쳤습니다. 연이틀 10%가 넘는 하락폭입니다. 전날에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 이런 소식이 영향을 끼쳤는데 간밤에는 독일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다. 이 대형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간밤에 6만 9천 달러까지 올라는 갔습니다만 또 장중에 변동폭이 컸죠. 6만 2천까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간밤 미국 시장 때문에 오늘 출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강관우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어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0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65% 그리고 S&P 500도 1%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가 약세를 좀 보였고요. 파월 의장의 증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이 부분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6만 9천 달러 선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좀 했습니다. 2021년 11월에 세웠던 최고가 6만 8,990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터치한 후에는 다시 한번 8%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실시간 가격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6.5% 정도의 하락률 를 기록을 했습니다. 8%까지 급락을 했다가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더리움도 3%대 하락률을 보이면서 전일 대비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지 시간 3월 5일은 슈퍼 화요일이라는 점 여러 차례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현지에서는 경선에 돌입을 좀 시작을 했고요. 아마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연속 하락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보실 텐데요. AMD hits US roadblock in selling AI chip tailored for China라는 기사고요. 미국 상무부가 AMD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AMD는 AI 프로세서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판매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담당자들은 이 승인 대신 상무부의 산업보안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 업체들과 거래를 원하는 회사들은 수출 전에 실사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추가로 라이선스도 함께 좀 신청을 해야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AMD가 수출하려고 했던 AI 칩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맞춰서 설계한 저사양의 칩입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분명하게 성능이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이 칩의 성능이 여전히 너무 좋다라면서 판매에 좀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와 달리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던 AMD는 중국용 저사양 제품을 따로 제작하는 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적으로 AI 칩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를 겨냥한 MI300 시리즈를 내놓았고요. 이 가운데 MI309는 중국 맞춤형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출 통제 AMD는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해 나가게 될지 관련 기사들 계속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CNBC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China boosts military spending by 7.2%. 어제도 양회와 관련된 기사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나온 소식들 팔로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어제까지의 내용을 살짝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중국 양회는 중국에서 1년 중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힙니다. 먼저 월요일에 정협이 개막을 했고요. 어제 화요일에는 전인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개회식 후에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업무 보고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표된 내용들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기사에 나와 있던 것처럼 7.2% 정도 국방비를 좀 상승했다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제 성장률은 5% 안팎으로 제시를 했고요. 기사에 나와 있듯이 국방비 분야에서는 7.2%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국방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먼저 미중 패권 경쟁이 현재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2% 정도 국방비를 늘렸다라는 건 그만큼 중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을 7.2% 정도 올리게 되면서 국방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300조 원대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정도의 규모로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중국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바로 대만 독립 문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독립 용인은 불가하다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창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 내내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무려 16번 정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경제 사상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1인 권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발표라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붉은 빛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인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첫 번째로는 메타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1.6%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슈퍼 화요일인 당일 대규모 접속 중단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주요 어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겪다가 2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라는 소식 전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구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0.31%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공동 창업자인 브린이 구글의 제미나이 오류에 대해서 이것은 철저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망쳤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제 밤사이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테슬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전일장에서 3.9%, 4%대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월요일장 7%대 급락에 이어서 화요일장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독일 공장의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공장이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사보타주, 즉 파괴 공작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으면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측은 일단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이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90달러 선이 아니라요. 이제 180달러 선까지 위협받는 수준이 되게 됐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는 에어로바이런먼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장 드론 기업인데요. 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정규장에서 무려 27%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현재 0.8%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33센트였는데요. 63센트로 실제 발표가 좀 되게 되면서 2배 이상을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주가가 27.9%, 약 2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타겟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도 정규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겟은 12%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타겟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를 좀 잘 하게 되면서 EPS가 기존보다 약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12% 넘는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현재 약보합 수준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디즈니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 어제장에서 0.7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트리안 인베스트먼트가 디즈니의 이사회 교체를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디즈니의 경영 실적 부진과 또 임원들의 고액 연봉이 그 이유였는데요. 더불어서 트리안 펀드는 디즈니 이사회 안에 자사 펀드의 창립자인 넬슨 펠츠 회장과 디즈니 전 CFO인 제이 라슬로를 합류시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2027년까지 디즈니 영업이익률을 넷플릭스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자신을 좀 했고요. 더불어서 경영진 보수 역시 성과와 함께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투표를 좀 진행할 텐데요. 다음 달 3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주주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이번에는 아메리칸 항공 그룹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0.9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보잉 등에서 항공기 260대를 신규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대규모 여객기 발주는 2011년 후 13년 만인데요. 미국 내에서 프리미엄 그리고 단거리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여객기를 더 사들이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보잉 여객기를 주문하게 되면서 보잉에 대한 신뢰를 대신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미국에서는 최초로 공개적으로 주문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인수로 보잉에게도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주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일장에서 0.8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결국에는 상승 반전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최근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가 기세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시장 가치에서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 3위 기업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약 70% 이상 상승했고요. 시가총액은 약 8,83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람코는 감산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축소되고 또 올해도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앞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만이 남아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소식도 추가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전일장에서 2.8% 정도 굉장히 큰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애플의 겹악재가 펼쳐지게 됐는데요. 어제는 과징금 소식을 짚어드렸고요. 오늘은 점유율과 관련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량이 올해 첫 6주 동안 전년 대비 24% 정도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지난주에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최대 1,300위안 이 정도 할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24만 원 정도 할인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 판매 부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5.7%까지 내려앉게 되면서 결국 4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 중국 화웨이의 판매량은 올해 들어서 64% 정도 크게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플이 어떤 방법으로 이번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게 될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주제는 일본 니케이 수익률 1위 종목 반도체 아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니케이 4만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반도체 랠리로 여기까지 온 거라서 사실 당연히 수익률 1위 종목이 반도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네요. 다른 종목인가 봐요. 다른 종목입니다. 네. 관련했을 때 굉장히 의외의 종목이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인데 후지쿠라라는 기업이 연초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황.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니케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종목군들 특히 뭐 소재라든지 뭐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같은 종목군들이었는데 하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라는 점, 후지쿠라라는 기업인데 관련했을 때 전력과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라고 보면은 물론 지금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성장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가치주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쪽은 오히려 성장주입니다.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폭의 성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녹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기업의 가장 큰 주가의 견인 동력이 미국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물론 배당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이 기업이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이유가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으면 아무래도 지금 이 기업이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요인이 미국 쪽 매출이 높았던 것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그러면 결국 전력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설비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이 논지입니다. 좀 비슷한 스토리가 우리나라 종목에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당금에 대한 내용은 빼더라도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미국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라든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최근 20선 조정 다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추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성장 스토리가 비슷한 종목이 일본 쪽에서도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쪽에 대한 설비 흐름의 자체는 결국 글로벌 흐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계속 이 점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반도체 랠리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1위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일 줄 알았더니 의외로 전력과 케이블을 만드는 후지쿠라라는 기업이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잘 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좀 투자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어떤 키워드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후지쿠라라는 기업이 다른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이유가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보면은 결국 미국의 정책과 수주에 주가가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전력이라든지 변압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게 미국 대선과 관련했을 때 크게 영향이 적은 섹터입니다. 오늘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죠. 관련했을 때 사실상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좀 이미 정해지긴 했어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올해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 진영이 밀고 있는 주요 공약이 있고 주요 섹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에너지라든지 휘토류라든지 혹은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태양광 이런 쪽을 계속 밀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들 기업이 점유율이 몇 %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관련 섹터의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적은 섹터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이쪽 섹터가 양측 진영에서 계속 밀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이들 진영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결국 인프라 투자는 계속 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력 설비 쪽을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번 변압기의 사이클도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결국 미국 쪽에서의 수출량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매출적인 폭도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특히 전력 설비 같은 경우가 19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를 설치하는 게 필수적인 거죠. 왜냐? 고장이 나니까. 고장 나면은 화재도 나고 또 굉장히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설치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이 같은 흐름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양측 진영에서 계속해서 좀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이 섹터는 몇 년간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또 전력 인프라, 변압기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는 변압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변압기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였고 관련했을 때 변압기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AI 쪽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대한 수요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결국은 이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긴 했으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인플루언서가 콕 집어서 이게 지금 문제야라고 한 것과는 조금 체감상은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는 최근 이슈도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으면 이슈도 한 번 더 붙어졌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이 오늘 슈퍼 화요일로 경선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대선과는 큰 영향 없이 잘 갈 수 있는 섹터로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안에서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투자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혜받을 섹터도 함께 좀 이어서 살펴볼까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력 설비 쪽을 계속 볼 필요가 있는데 좀 크게 보게 되면 변압기와 전선 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전선 같은 경우는 좀 LS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다만 LS 전선 같은 경우가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이다 보니까 LS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최근 시장의 중심 자체가 변압기 쪽에 있습니다. 최근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증시의 흔들림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을 때도 계속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변압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존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이라고 하면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있는데 최근 이들 종목군들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만 제가 주가의 위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LS 일렉트릭이 가장 매력적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야 작년 상반기 때 초전조퇴 이슈가 붙었고 2차 전지 이슈가 붙으면서 한 차례 시세를 굉장히 크게 분출했다가 주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주가의 위치가 좀 매력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야 계속적으로 좋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특히 20선을 닿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추가로 붙고 있는 모멘텀이 MSCI에 대한 모멘텀도 붙었다는 점. 5월 후보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패시브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붙어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점.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눌렸을 때 특히 5선, 10선, 20선 이런 식으로 눌렸을 때 일정 라인을 그려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접근 방법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 있는 종목이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지금 변압기 섹터 자체가 미국 쪽에서 움직였고 미국 쪽에서의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을 좀 위주로 봐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미국 전력 공장을 가지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가장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건설 쪽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못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전고점 뚫었고 박스권 뚫었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추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변압기와 전선 살펴봤습니다. 변압기 3대장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릭 살펴봤는데요. LS일렉트릭도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또 효성중공업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접근하는 방법까지 함께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 어제 장부터 함께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외 급등, 급락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간 외 급등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종목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어서 살펴보면 좋을 탑픽 종목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일단 오늘 시간에 급등의 종목, 어제 시간에 급등의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분이 뚜렷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이제 네이버, 우리 치직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트위치와 아프리카 이제 1위였다라고 하면 트위치가 없어지면서 네이버 치익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 사실상에 이제 아프리카보다는 이 시장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시청자 규모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개월 만에 이 네이버 치익이 아프리카 TV의 이 시청자 수를 뛰어넘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치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시간에 움직여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금값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도 같이 움직여줬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탑5부터 이제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이제 엘컴텍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금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또 3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신고가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 신고가, 과거 고가 대비해서 아직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부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간에 움직여졌던 종목 네 번째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우리 흔히 아는 창투사죠. 창투사기 때문에 이 창투라는 건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과거부터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신청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뉴스가 나와주는 게 예비 심사 청구 이야기가 나와주죠. 자, 그러면서 이 지분 가치 이제 그것이 상장되었을 때 몸값 시가총액에 따른 지분 가치에 따른 모멘텀으로 대성창투가 움직여졌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바닥을 찍고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움직임 충분히 추가적인 상방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이 세 가지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다 네이버 취직 관련되어 있는 반사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긴 했지만 이거 플레이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제 보면은 어제장에 또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좀 급등으로서 마무리를 지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급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한 상한가를 기록해줬던 게 이제 와이즈버즈가 아닌가 좀 싶어요. 와이즈버즈. 그래서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또 바닥에서 보면은 지금 아마 이 플레이디라든지 이제 와이즈버즈 또 EM넷이 우리 많이 그 지위 관련된 수혜주죠. 사실 원래는 EM넷이 대장이기 때문에 아마 EM넷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야 되지만 못 갔던 이유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EM넷,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이 세 가지가 아마 오늘장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일단 와이즈버즈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네이버 치익을 제외하고 이거는
패마로 움직이잖아요. 네이버 취직을 제외하고 오늘 시간에 급등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은 베스트는 저는 사실 대성창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성창투.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는 뭐 네이버 취직을 봤을 때 차트적인 부분은 좀 봐드린 거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성창투 시총이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억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시프트업이라는 이 기업이 상장한다 했잖아요. 상장을 하게 될 시 이 지분 가치가 거의 3조에 달아요. 시프트업이 3조에 대한 이 가치가 평가되는 만큼 그 중에 대한 지분 가치를 어느 정도만 만약에 10%만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대성창투가 지금 시총이 3천억이 넘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엮였던 만큼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 속에서도 추가적인 상방 시세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적인 가격대를 봤을 때 1,500원대를 깨지 않는 선, 1,5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현재 2,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아간다고 하면은 한 2,300원 정도가 좀 강한 저항이긴 해요. 2,300에서 2,500. 이 저항을 뚫었을 때는 4,500까지 또 신고가 패턴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 외 급등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네이버 취지직 수혜를 받은 종목들 그리고 금 관련된 종목들 좀 수혜를 받으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 흐름 보였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대선창투 짚어주셨습니다. 시프트업 상장 도전 소식에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가격대로 봤을 때 2,300에서 2,500원 수준이 저항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를 뚫어낼 수 있는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시간 외에서 급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탑5 종목 그리고 오늘장에서 유의 깊게 봐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뭐 전체적인 하락폭을 다 키워가긴 했지만 그중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종목 업종들이 몇 개가 하락이 좀 나와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개 정도 또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DI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DI라는 종목이 하락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다 보고 있지만 하락한 이유가 아무래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어야 됐는데 상한가리 지금 이게 29.87%가 찍혀있지만 호가로 보면 상한가를 3개 정도 호가를 남겨놓고 상한가 많은 걸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를 안착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HMB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HMB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추가적인 시간에 하락이 나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개인적으로 오늘장에 반등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지만 이게 오늘 투자 주의가 떴습니다. 어제 투자 주의가 뜬 가장 큰 이유가 소수계좌 거래 집중. 그러니까 단일 계좌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손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손절 물량 좀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가 또 세 번째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3일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 관련되는 이 픽으로서 관심 보면 좋겠다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기술 투자가 1억을 코앞해두고 아니면 비트코인이 1억을 코앞해두고 무너지다 보니까 시간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배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본 잠식 우려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본 잠식이 될 수도 있다는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3월 우리가 상장 폐지 시즌을 앞두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 시즌을 앞두고 자본 잠식에 대한 리스크로서 좀 하락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역시나 이 전고체 관련되는 배터리로서 어제 CIS와 함께 움직여졌죠. 그 CIS 같은 경우도 전고체 관련되는 배터리지만 상한가를 가는 듯하다 말지 못했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전고체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급등은 나왔지만 추가적인 강한 상승은 이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종목들 하락이 좀 나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에 좀 오늘 조심해보면 좋을 종목으로는 한농화성을 좀 뽑고 싶어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올라간 종목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배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보면요. 지금 최저가 900원대입니다. 최저가 900원대, 500원대에서 100배 이상 올라간 자리다 보시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딱 저항 자리죠. 저항을 맞고 무너지게 되면 또 하락폭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농화성을 좀 조심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락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급락은 또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각각 종목마다 좀 하락을 했는데요. 주의해볼 종목으로 한농화성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자리로 차트상 놓고 봤을 때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 그리고 저항대에 부딪힐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투자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외 급등 급락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개장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글로벌 텍스 프리 그리고 펀더멘탈로 삼양식품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그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다른 그 관련주들, 인바운드 관련돼서 다른 주식들은 그렇게 고개를 들고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내리막을 이렇게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좀 다르죠. 글로벌 텍스프리 고개를 혼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글로벌 텍스프리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여행 가실 때 뭐 면세점 가서 사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때 그리고 해외 나가서도 뭐 면세점을 사시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리펀드 환급을 해주는 데가 있고 공항에서 또 환급을 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바로 그런 걸 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공항에서도 환급을 해주고 즉시 환급도 해주고 시내에서도 환급을 해주는데 즉시 환급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도적으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먼저 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P와 Q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1인당 좀 사가는 금액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한도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옛날에는 3만 원 이상부터 해주던 거를 이제 15,000원대부터 해준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히 좀 달라지죠. 그리고 Q도 입국자 수가 좀 많아지고 출국자 수도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도 조금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많아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Q죠.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당연히 수익성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릴 때 공항 환급도 있고 시내 환급도 있고 즉시 환급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즉시 환급입니다. 즉시 환급하면 산대에서 바로 이렇게 펀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사람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비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즉시 환급 채널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뭡니까? 수익성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보는 거고요. 시내 환급 채널 이 얘기도 하죠. 고정비 효과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Q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방객이 좀 많아지면은 고정비 부담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DS 투자증권입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환급 한도를 기존에 건당 3만 원 선에서 15,000원 선으로 팍 내리니까 환급받을 대상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 낙전, 수수료 떨어지는 게 많죠. 그리고 1회 거래당 5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까지도 이렇게 또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걸 분석을 했을 때 일일 매출 효과가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즉시 이 회사는 수익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지 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그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볼까요? 전년도에 이렇게 파란 선으로 돼 있는데요. 15% 선이었잖아요. 근데
금년에 이렇게 이만큼이나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7.6% 포인트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간다.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여기서 Q, P 다 올라가는 게 결국은 영업이익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고개를 좀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관들이 아무래도 국내 정책 변화하는데 좀 상당히 기민하잖아요. 빠른데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금 고개를 더 강하게 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점에서 한 3일 전에 상당히 강하게 사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밸류에이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센티멘털로 가져오는 주식 중에서는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높아 보이죠. 상단에 지금 Y나 PBR로 봤을 때 특히 그런데요. 역사적 말고 지금 현재적으로 앞으로 포워드 기준으로 PBR 봤을 때는 9.8배 높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11배, 12배 포워드 기준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되는 거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텔신라 16.5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BR로 봤을 때는 약간 높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2.0배. 그러나 금년에 ROE가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밸류에이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높지는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가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현재 유지 중이죠. 그러면 최근에 이런 정책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는 다시 상향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자, 목표가 대비 괴리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글로벌 텍스프리 상위에 있네요. 48%. 그래서 오늘은 최근 3일 동안 거래 상당히 멋있었던 글로벌 텍스프리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조금 방어주의적인 쪽에서 가져왔어요. 삼양식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빨간 줄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지난 8월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뛰었었죠. 뛰어가지고 고공권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불닭볶음면 상당히 매워가지고 한번 먹으면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맛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에서 계속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법인 이제 만들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이쪽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매장에 가면은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인기가 급상승해서 있고 최근에 이제 찬스가 기회가 좀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좀 밀렸다. 사실은 이런 식품이나 이런 거 치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쓸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쓰고 360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면 같은 거는 계속 먹잖아요. 간헐적으로 먹든 자주 먹든 어쨌든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구도화에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법인들이 22년도에 이렇게 설립을 했고 23년도에는 인도네시아까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확장 국면이 마켓시아 이렇게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는 국면이 앞으로 다가올 거다 저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안 좋고 테크주, 2차 전지주 계속 안 좋을 수 있는데 방어주 쪽인 측면에서 오늘 좀 삼양식품을 말씀을 드립니다. 키움증권입니다. 크게 봤을 때 방향성이 바뀐 건 없다. 주가가 좀 최근에 내려온 감은 있지만 크게 변하는 건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4분기에는 뭐 어쨌든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만은 일회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국에서 온라인 채널 사업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정비할 때는 재고를 축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정비가 완료가 되면 이제는 또 재고 갖다 쌓아 놓고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재고 축적 사이클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2분기부터는 코스코 지역까지도 커버리지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Q가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펀더멘털 달라질 거 없다. 그리고 업종 내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2년, 23년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법인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확장을 기대를 해도 좋다.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내려와서 완전히 바닥권에서 긁고 있죠. 근데 손바뀜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 수급 주체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당히 내려와 있고 밸류도 괜찮다. 밸류에이션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도 뭐 어쨌든 상단에 있습니다만 중상단 정도 계속 리레이팅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PER, PBR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PER로 10배.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PBR은 2.0, 약간은 PBR은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PER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목표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렇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38%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글로벌 텍스프리, 펀더멘탈로 삼양식품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의 급락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오늘의 일면에서는 니케이 지수 수익률 1위 종목 반도체 아니다라는 부분 김시은 팀장과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삼양식품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9로 더 다양하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